상상해 보시죠. 수백억 원이 걸린 마케팅 캠페인의 향방을 결정할 AI 예측 모델이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어휴, 시작부터 너무 아찔한 상황인데요. 네, 진짜 끔찍하죠. 알고리즘의 결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장 분석이 완전히 틀렸던 걸까요? 보통은 그런 거창한 이유를 먼저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원인은 아주 사소한 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데이터 엑셀 시트에서 그 영문자 sum이라는 함수 대신에 무심코 키보드에 있는 더하기 기호를 타이핑했기 때문이었죠. 아, 그 단 하나의 기호 차이 때문에요? 네, 그 기호 하나가 귀중한 고객 데이터 수만 건을 그냥 허공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아찔하고도 은밀한 데이터의 주방, 데이터 핸들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매료되는 건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시각화 그래프나 소름 돋게 정합한 AI의 예측 결과물이죠. 맞아요. 겉보기엔 정말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 무대 뒤편에는 날것의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상태로 막 썰고 다듬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치열한 전처리 과정이 존재합니다. 요리로 치면 진짜 끝도 없는 재료 손질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확보한 20604288장 데이터 핸들링.pptx라는 통계 전처리 심층 자료를 바탕으로요. 이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과정이 실제로는 얼마나 극적이고 또 치명적인 결정들로 가득 차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사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미 명목 척도, 순위 척도, 연속형 데이터 같은 이런 통계학의 기본적인 척도 개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혈액형이나 성별처럼 단순히 범주를 나누는 명목 데이터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그리고 키나 몸무게처럼 무한히 쪼갤 수 있고 또 절대 0점이 존재하는 비율 데이터까지 말이죠. 맞습니다. 수량화하거나 평균을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속형 자료들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번 자료들을 쫙 훑어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약간 배신감이었습니다. 배신감이요. 오, 어떤 점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무조건 정밀하고 아주 세밀한 숫자에만 집착할 줄 알았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고객의 키 데이터가 175.2cm, 또 175.8cm 이렇게 소수점까지 아주 정확하게 연속형으로 측정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럼 이게 최고급 재료 아닙니까? 데이터의 정밀도 측면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날것의 재료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분석가들이 이 귀중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막 170cm 대 180cm 대 이런 식으로 투박한 범주형 데이터로 뭉뚱그려 변환해버리더라고요. 아, 서열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아니 스스로 정보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정밀도를 깎아내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지점에서 데이터 분석의 어떤 역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역설이요? 네,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손실이 오히려 우리가 쫓는 진짜 신호를 확 증폭시켜주거든요. 세밀함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세밀한 게 정답이 아니다. 방금 말씀하신 키 데이터를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 우리가 의류 브랜드의 사이즈별 생산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네. 고객 키가 175.2cm인지 175.8cm인지 그 0.6cm의 차이가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까요? 아, 듣고 보니 어차피 둘 다 그냥 라지 사이즈 티셔츠를 사 입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너무 잘게 쪼개진 데이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일종의 노이즈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 오히려 방해가 된다. 수천 명의 키를 1cm 혹은 소수점 단위로 쫙 흩어 뿌려 놓으면 어떤 패턴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이걸 160cm대, 170cm대, 180cm대라는 서열화된 범주로 딱 묶어버리면요. 특정 연령대나 지역에서 어떤 체형군이 주류를 이루는지 그 거시적인 경향성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숲의 윤곽을 보기 위해서 굳이 나뭇잎의 잎맥 하나하나를 보지 않기로 과감하게 선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자료에 등장하는 코딩 변경이라는 게 결국 다 이런 맥락이네요. 그 교육 수진 데이터 예시도 나오잖아요. 네, 1은 중졸이야, 2는 고졸, 3은 전문대졸,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던 데이터 말이죠. 맞아요. 그렇게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분석 목적에 따라서 그냥 고졸 이하랑 전문대졸 이상 이렇게 큼직하게 다시 묶어버리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내 가설이 단순하다면 굳이 변수를 복잡하게 두지 않고 단순화하는 게 낫다는 거군요. 네. 분석의 초점이 만약 고등교육 이수 여부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라면 굳이 그 5단계의 노이즈를 다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딩 변경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역코딩이죠. 아, 역코딩, 리버스 코딩이요? 네. 이 과정은 단순히 데이터를 큰 범주로 묶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의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작업입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설문조사 데이터 처리할 때 진짜 많이 쓰는 방식. 맞습니다. 정확히 하시네요. 1번 응답이 매우 그렇다고 4번 응답이 전혀 그렇지 않다였던 문항을 반대로 뒤집는 거잖아요. 1번을 전혀 그렇지 않다로, 4번을 매우 그렇다로요. 네, 방향을 역으로 바꿔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진짜 설문지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귀찮다고 1번만 쭉 일렬로 찍는 걸 방지하려고 일부러 긍정 질문이랑 부정 질문을 막 섞어 놓더라고요. 네네, 아주 흔하게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 점수 합산할 때 방향이 꼬이지 않게 통일해주는 작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산술적인 점수 조정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인간의 심리적 편향성을 보정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심리전이요? 스케일이 갑자기 커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자가 기계적으로 1번만 찍는 패턴, 그걸 전문 용어로 응답 세트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아, 응답 셋. 역코딩은 이 응답 세트를 무력화하고 수집된 데이터 전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방어막입니다. 만약 이 역코딩 과정을 단 하나라도 빼먹고 그냥 넘어간다. 아, 실수로 안 뒤집고 그냥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 설문 문항의 결과는 전체 데이터의 신뢰도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립니다. 긍정과 부정이 마구 섞여서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와, 결국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묶고 방향을 맞추는 이 코딩 변경 작업 전체가 요리로 치면 재료를 요리법에 맞게 딱 썰고 밑단을 쳐두는 완벽한 준비 과정이군요. 네, 드디어 재료 준비가 끝난 셈이죠. 자, 그럼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여러 변수들을 막 조합해서 새로운 지표를 펄펄 끓여낼 차례인데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끔찍한 실수 다들 기억하시죠? 아, 변수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무서운 결칙치의 함정 말씀이군요. 네, 여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3개의 문항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이라는 새로운 타겟 변수를 만드는 상황이 딱 나오거든요. 네, 아주 전형적인 변수 계산 과정이죠. 여기서 연구자가 단순 덧셈 기호를 쓸 것인지 아니면 엑셀이나 통계 프로그램에서 흔히 제공하는 썸 함수를 쓸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직관적으로 그냥 더하기 기호를 쫙쫙 썼을 것 같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 모든 응답자가 1번부터 3번 문항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면요. 더하기 기호를 쓰나 썸 함수를 쓰나 결과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아, 값이 다 있으면요? 네. 1점, 2점, 1점 이렇게 응답했다면 둘 다 4점이라는 깔끔한 결과를 내놓죠. 그렇죠.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요. 하지만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그렇게 무균실처럼 깨끗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실수로 한 문항을 빼먹고 또 누군가는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하기도 하죠. 빈칸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뻥 뚫려버린 빈칸, 즉 결칙치를 딱 마주했을 때 이 두 가지 연산 방식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라져 버립니다. 제가 그 자료에 있는 예시를 자세히 보니까요. 첫 번째 응답자가 1번 문항은 2점, 2번 문항은 4점을 줬는데 3번 문항을 비워뒀더라고요. 자료상에는 이 결측치가 그냥 점 하나로 표시되어 있고요. 네, 마침표 모양이죠. 이걸 단순 덧셈식,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여기에 집어넣으면 2 더하기 4 더하기 결측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숫자 값에 구멍 자체를 더하는 셈인데 그럼 프로그램이 이걸 대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에러가 나나요? 아주 냉혹하게 처리합니다. 연산 과정에 결칙치가 단 하나라도 섞여 들어가는 그 순간 최종 결과값 전체를 그냥 결칙치로 만들어버립니다. 와, 연쇄 붕괴네요. 완전 폭탄인데요. 네, 그냥 빈칸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제가 100문항짜리 엄청 긴 설문조사를 10,000명한테 돌렸다고 쳐보죠.
어떤 정말 정성스러운 응답자가 99문항을 꼼꼼하게 다 채웠는데 마지막 1문항을 화장실 가느라 실수로 놓쳤어요. 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근데 제가 총점을 구한답시고 더하기 기호로 그 100문항을 쫙 연결해서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자가 정성껏 작성한 99개의 피 같은 데이터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총점 자체가 데이터 테이블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려요. 와, 더 무서운 건 분석가가 수십 수백 명의 데이터를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계산 직후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sum 함수인 거군요. 가령 sum 괄호 열고 문항 1, 콤마 문항 2, 콤마 문항 3 이렇게 쓰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sum 함수는 기본적으로 결칙치를 무시하는 아주 유용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무시한다고요? 네, 빈칸이 섞여 있더라도 에러를 내뿜거나 다 날려버리지 않고 유효한 숫자들만 쏙쏙 골라서 합산해주죠. 똑똑하네요. 아까 그 응답자의 경우 3번 문항의 결칙치는 그냥 쿨하게 건너뛰고 1번 문항의 2점과 2번 문항의 4점만 더해서 6점이라는 총점을 도출해냅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무조건 sum 함수를 쓰는 게 데이터 손실도 막고 훨씬 이득인 것 같은데요? 빈칸 딱 하나 때문에 99개의 응답을 싹 다 날려버리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유실되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의 편리한 기능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연구자가 데이터를 대하는 철학적 스탠스를 결정하는 아주 깊은 문제로 확장되죠. 철학적 스탠스요? 아니, 결칙치를 빈칸 처리하는데 무슨 철학까지? 네, 철학이 있습니다. 만약 연구자가 굳이 그 엄격한 단순 더하기 기호를 고집한다면요. 그것은 내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에 대한 온전하고 완벽한 정보가 없으면 그 응접자의 총점은 아예 신뢰할 수 없다는 아주 보수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아, 완벽하지 않으면 버리겠다. 반대로 sum 함수를 쓴다는 것은 약간의 정보 누락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파편적인 정보들을 최대한 살려내서 어떻게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겠다는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타협인 셈이죠. 아, 듣고 보니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군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우울증 진단 검사 같은 거라면 핵심 문항 하나가 빠졌는데 나머지 점수만으로 대충 총점을 매기는 게 의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치명적인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피눈물이 나더라도 더하기 기호를 써서 그냥 결측치로 날려버리는 게 윤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네. 반대로 가벼운 브랜드 인지도 조사 같은 거라면 SUM 함수를 써서 유효 데이터 수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맞을 거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데이터 전처리는 이처럼 분석가가 데이터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각치 판단을 내리는 아주 고독한 과정입니다. 와, 진짜 손택이 연속이네요. 자, 그럼 이런 치열한 고민 끝에 변수 계산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하지만 진정한 보스 몬스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스 몬스터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바로 극단값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불청객이죠. 아, 극단값, 아웃라이어. 네, 저도 통계학 책에서 정규분포 곡선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예쁜 종 모양 곡선 있잖아요. 가운데 볼록하고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에 아주 대칭으로 예쁘게 모여있는 완벽한 세상. 그런데 오늘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그런 교과서적인 모습을 띠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일수록 외도와 첨도라는 녀석들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외도랑 첨도요? 이름부터 어려운데요? 첨도는 분포가 얼마나 위로 뾰족한지 혹은 아래로 평평한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사실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더 골치 아픈 문제는 분포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바로 외도입니다. 비대칭성이요? 네, 특히 외도가 0보다 커서 그래프의 오른쪽으로 꼬리가 기형적으로 길게 늘어지는 현상이 가장 큰 골칫거리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진다는 게 직관적으로 확 안 와닿는데 청취자분들이 딱 떠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지독한 예시가 바로 소득이나 자산 데이터입니다. 한 국가의 가구 연소득을 조사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중간 정도의 아주 좁은 구간에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득에는 위로 한계선, 즉 상한선이 없잖아요.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슈퍼 리치들이 존재합니다.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소득이 그래프의 오른쪽 꼬리를 무한정 오른쪽 밖으로 쫙 잡아당기는 겁니다. 아, 그게 왜 소득 불평등 얘기할 때 흔히 말하는 평균의 함정이군요. 가령 한 반에 학생이 10명인데 9명은 용돈이 10,000원이에요. 네. 근데 딱 1명이 재벌 2세라서 용돈이 10억 원인 거죠. 그럼 그 반 학생들의 평균 용돈을 계산해 보면 갑자기 1억 원이 되어버리는 기괴한 현상.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예시네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지면 데이터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평균이라는 지표 자체가 완전히 오염되어 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인 통계 예측 모델들은 보통 데이터가 정규 분포, 즉 아까 말씀하신 그 예쁜 종 모양을 따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 꼬리가 극단적으로 긴 데이터를 모델에 그냥 툭 집어넣으면 알고리즘이 평균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완전히 엉뚱하고 잘못된 지점을 짚게 됩니다. 모델이 바보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기형적인 꼬리를 억지로라도 짓눌러서 어떻게든 정규 분포 모양에 가깝게 둥글게 성형해주는 마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로그 변환입니다. 와, 로그. 학창 시절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로그가 여기서 구원투수로 등장하는군요. 제가 그 슬라이드 자료에 있는 작년 가구 연소득 예시를 봤는데 이 마법이 얼마나 시각적으로 극적인지 확 와닿더라고요. 네, 수치가 확 변하죠. 연소득 4,000이라는 수치에 상용 로그를 딱 씌우니까 3.06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무려 15,000이라는 어마어마한 소득의 상용 로그를 씌웠더니 고작 4.18이 나오더라고요. 차이가 엄청나게 줄어들죠. 네, 원본 데이터에서는 거의 11,000이나 차이가 나던 그 거대한 소득 격차가 로그라는 터널을 쓱 통과하니까 겨우 0.58이라는 완전 코딱지만한 차이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 무시무시하고 극단적인 압축 능력이 로그 변환의 핵심입니다. 사실 원본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데에는 단순히 루트를 씌우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아, 제곱근이요? 네, 자료를 보면 15,000에 루트를 씌우면 122.47이 되죠. 이것도 뭐 나름 꽤 많이 줄인 것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18로 아예 압축해버리는 상용 로그의 파괴력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거 가만히 원리를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음악 믹싱할 때 쓰던 컴프레서라는 오디오 이펙터랑 원리가 완전히 똑같네요. 오, 컴프레서요? 어떤 원리죠? 이게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작게 속삭이는 소리는 볼륨을 위로 살짝 키워주고요. 반대로 갑자기 마이크가 터질 것처럼 악 하고 쓰는 소리는 일정한 데시벨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위에서 확 눌러버리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소리의 균형을 딱 맞춰주는데 와, 로그 변환이 바로 이 데이터 색의 컴프레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놀라운 통찰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너무 암박한 비유예요. 극단적으로 튀는 값들이 모델 전체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천장에 대고 꾹 눌러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료에 등장하는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설명하는 비고 표기법 그래프를 보면 이 효과가 아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선형 증가를 의미하는 ON 곡선은 입력값이 커지는 만큼 정직하게 45도 각도로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네, 그냥 직선으로 쫙 올라가죠.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O 로그 N 곡선은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조금 같이 올라가나 싶더니 나중에는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거의 수평에 가깝게 누워버리더라고요. 입력값이 아무리 무한대로 커져도 결과값의 증가는 철벽 방어를 하는 것처럼 꽉 막혀 있어요. 특히 그 자료 하단에 나오는 자연 로그와 상용 로그의 파워를 비교한 그래프가 정말 압권입니다. X축에 1000만, 즉 100만이라는 엄청난 입력값을 넣습니다. 100만요? 파란색 선인 자연 로그는 그 100만을 약 13.8로 압축시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밑이 10인 빨간색 선, 상용 로그는요? 100만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겨우 6이라는 수치로 무자비하게 짓눌러버립니다. 100만이 6이 된다고요? 와, 네, 소득이나 부동산 가격처럼 단위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는 경제 데이터에서는 모델의 안정을 위해 이 상용 로그의 무자비한 압축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통쾌한 수학적 장치네요. 데이터 멱살을 잡고 확 끌어내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의 구속에 아주 작게 언급된 주의사항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또 함정인 것 같던데 소득이 만약 0인 경우에 루트를 씌우면 그냥 0이 되지만 상용 로그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결측치로 튕겨나간다는 사실이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수학에서 로그의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 때문이죠. 아하,
그래서 실무 분석가들은 소득이나 매출이 0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체에 임의로 1을 더한 뒤에 로그를 씌우는 식의 추가적인 트릭을 사용하곤 합니다. 0 더하기 1은 1이니까 진수 조건을 맞추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이런 미세한 수학적 성질 하나조차도 모르고 덤비면 기껏 모델 에러를 막으려고 로그를 씌웠다가 또다시 대규모 결칙치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와, 오늘 진짜 데이터의 주방을 아주 깊숙한 곳까지 한 바퀴 쭉 돌아본 기분입니다. 처음에 데이터의 본질이 어떤 척도인지 파악하고 또 불필요한 정밀도를 쳐내서 큰 그림을 보는 코딩 변경을 하고 네, 역코딩도 했죠. 그리고 결칙치를 어떤 철학으로 다룰지 고민하면서 덧셈인지 썸인지 함수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이기적으로 막 튀어나가는 극단값들을 로그라는 강력한 컴프레서로 길들여서 정규 분포라는 예쁜 접시에 담아내는 그 모든 과정까지. 요약이 아주 완벽한데요. 결국 이 모든 전처리 과정은요, 혼돈 그 자체인 현실의 날것 데이터를 우리의 통계 모델과 AI 알고리즘이 소화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번역이요? 네, 원본 데이터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거든요. 분석가가 어떤 칼과 도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도발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데이터는 팩트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굳게 맹신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보셨듯이 빈칸을 더하기로 처리할지, SUM으로 유연하게 처리할지, 또 거대한 소득 격차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줄지, 아니면 로그를 씌워 6이라는 숫자로 납작하게 짓눌러버리지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네,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기업의 보고서에서 또 정부의 발표에서 접하는 그 객관적이라는 통계 수치들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만지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선택과 그들만의 철학이 아주 짙게 개입된 정교한 조각품에 가깝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그 인간의 의도와 변환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내는 눈, 그것이 온갖 데이터가 범람하는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춰야 할 진짜 데이터 리터러시일 것입니다. 네,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무심코 지나친 그 기사 속 통계 그래프는 과연 주당에서 어떤 치열한 칼질을 거치고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왔을까요? 그 흥미롭고도 약간은 섬뜩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